부동산과 결혼을 강의하는 강양구입니다. 32의 기출문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토지 관련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이죠.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택지 지역 내에서 그랬습니다. 택지 지역 내에서 우리가 택지 그러면 주상공 그러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으로 가령 택지 지역이 농지 지역으로 이렇게 지역에서 지역으로 움직이면 후보지인데 지역 내에서 다시 말해서 주거용지가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 중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이행지라 부르죠. 동그라미 1번에서 키는 지번 또는 소유권 또는 뭐죠? 등록 단위 이런 말이 보이면 필지가 되는 거죠. 3번 획치라고 그랬네요. 키는 뭐죠? 가격 수준. 4번의 나지가 뭐죠? 나지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정의를 정확하게 담해 보세요. 나지 그러면 지상에 건축물이 없다. 공법상 제한은 있다. 사법상 제한은 없다 이런 거죠. 근데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근데 동그라미 4번에서 키는 남겨둔 토지니까 우리가 공지라고 하죠. 따라 답은 4번 됩니다. 맹지,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토지 내지는 또 뭐라 그런다고요? 그렇죠. 도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중주택이죠. 32의 시험을 보는 그 해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법 개정이 되었고 그 개정된 게 한 문제로 출제가 된 거죠. 다중주택 요건 한 번 더 쭉 체크해 보시고 동그라미 3번은 기숙사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 답은 3번 됩니다. 3번 문제 토지의 자연적 특성 변함없이 해마다 출제되는 내용이죠. 자, 동그라미 먼저 기억부터 가볼까요? 기억에서 키를 찾아봅니다.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한다. 이게 첫 번째 키죠. 그러면 동산과 부동산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등기 방법을. 동산은요, 점유, 부동산은 등기나 등록.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면 부동성이라고 해야죠. 부동성. 니은으로 갑니다. 임장활동 그리고 지역분석. 임장활동이라는 얘기는 토지는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죠.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토지가 있는 장소에 사람이 직접 임해서 각종 분석을 해야죠. 그걸 임장활동이라고 그러죠. 관련되는 토지의 특성은 부동성, 정확하네요. 자, 또 하나. 지역 분석은 부동성도 됩니다만 인접성도 가능합니다. 인접성이 나와도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디귿으로 가볼까요? 자, 수급. 수급이 무슨 말이죠?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다시 표현해서 공급을 증가시키는 게 어렵다. 수요는 탄력적이죠. 공급에 비해서. 언제든지 수요는 증가하고 감소할 수 있지만 공급이 그 수요 변화에 미처 대처를 못한다는 거죠. 이유는요. 부정성 때문입니다. 리얼로 가보겠습니다. 일물일가만 딱 보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별성이죠. 하나 더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따라서 답은 4번 됩니다. 자, 4번 문제. 자, 이제 수요 공급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 잘 보세요. ABC를 물었네요. 자, ABC. 무엇을 구하라고 했는지를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A는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럼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죠? 분모.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아파트라고 했으니까 아파트 가격 찾아봅니다. 아파트 가격은 10% 변했다, 그죠? 10% 변했고. 그랬더니 아파트 수요량은 5% 변했죠.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승했습니다, 감소했습니다. 인식할 필요 없죠. 그럼 10분의 5, 따라서 0.5가 됩니다. 그런데 보기를 보면 0.5인지 1.5인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네요.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고 물었습니다.
가격 탄력성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기준이 1이죠. 1보다 클 때를 뭐라고 부른다? 탄력적이다. 1보다 작으면요. 비탄력적이다. 그럼 1일 때는 뭐라고 불렀죠? 1일 때는 단위 탄력적이다. 무한대, 완전 탄력이다. 0, 완전 비탄력. 그러면 1보다 작다, 그죠? 그러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렇죠. 비탄력적이다. 자, 두 번째 교차 탄력성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교차 탄력성이에요.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교차 탄력성은 재화의 종류가 몇 개? 2개. 재화의 종류가 2개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세요. 오피스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재화 하나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출제자가 어떻게 출제하든 우리는 당연히 다른 재화 하나를 찾아가야죠. 그럼 정확하게 표현해 볼까요? 교차 탄력성을 X제, Y제를 가지고 설명해 봅니다. X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 수요량의 변화율. 그럼 여기서는 오피스 수요니까 다른 재화 가격을 찾아야죠. 따라서 여기서 다른 재화는 아파트죠. 아파트의 가격이 10% 상승했다. 그랬더니 오피스 수요는 8% 증가했다. 그러면 10분의 8이죠. 둘 다 증가입니다. 자, 10분의 8이니까 0.8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한쪽은 증가인데 한쪽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으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근데 둘 다 같은 방향, 비례다, 그죠? 비례니까 플러스죠. 자, 세 번째 C는 뭘 물었냐면 아파트 오피스의 관계인데 자, 이 계산 문제, 요 계산 문제를 풀었을 때는 이것만 가지고 답을 바로 결정하라 그랬죠. 이게 플러스 값이면 대체제,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보완제. 그러면 플러스니까 뭐가 됩니까? 대체제가 되는 거죠. 자, 평소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따진다면 아파트 가격과 오피스의 수요를 찾아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오피스 수요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네, 증가했죠. 상승했더니 증가했다. 비례. 그럼 이 둘의 관계는 뭐라고요? 대체제. 따라서 답은 3번 됩니다. 5번 문제 갑니다. 늘 시험 문제. 항상 시험 문제. 자,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먼저 5번 문제. 전체 흐름은 2가지죠. 전체 흐름은 3가지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중에서 곡선 하나만 이동하는 경우. 두 번째, 곡선이 둘 다 이동하는 경우. 세 번째, 여기에 탄력성이 결합되는 경우.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수요와 공급이 증가했다. 곡선이 둘 다 이동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뒤를 보세요. 곡선이 둘 다 이동을 했지만 이동의 폭이 서로 다르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크게 이동한 쪽만 선택한다. 수요 증가폭이 공급 증가폭보다 크다. 어디가 많이 변했다고요? 수요 증가만 선택해야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모두 다 증가였죠? 증가. 2번으로 갑니다. 곡선이 둘 다 감소는 했는데 폭이 다르대요. 큰 쪽을 잡는다 그랬죠. 수요 감소폭이 공급 감소폭보다 작다. 어디가 작다고요? 수요가 작다고요. 그러니까 뭘 선택을 해야 됩니까? 공급 감소를 선택해야죠. 공급 곡선만 이동했을 때는 양을 먼저 결정하자 그랬죠.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양은 감소. 그럼 가격은 상승. 3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곡선은 둘 다 이동했답니다. 이동했는데 수요 감소폭과 공급 감소폭이 같답니다. 자, 개념파악 잘 해보세요. 무슨 말이죠? 자, 좀 더 편안하게 표현한다면 수요 10% 감소, 공급 10% 감소라는 거죠. 즉, 곡선이 둘 다 이동하고 이동의 폭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거나 양 중에서 어느 한쪽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가격이 불변인지 양이 불변인지를 무엇으로 결정했죠? 증가 감소가 아니라 방향.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를 하든지 모두 감소를 하든지 같은 폭으로 이동하면 무엇이 불변이다? 가격. 정확하네요. 그럼 이제 가격은 불변이면 양은 변해야죠. 양이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뭘 가지고 결정한다고요? 수요. 수요가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양은 감소.
다음 4번으로 갑니다. 수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했는데 증가폭과 감소폭이 작다 그랬네. 그럼 이번에도 큰 쪽만 선택하면 되죠.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겁니까? 공급 감소. 그럼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 5번으로 갑니다. 감소하고 증가를 했는데 수요 감소폭이 공급 증가폭보다 작다. 어느 쪽이 많이 변했다고요? 공급 증가. 그럼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한다. 답은 5번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해서 이걸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 봐요. 물론 덱에서 천천히 그래프 그리면서 답을 찾으면 답은 다 찾죠. 시험장에서 그렇게 해서 이걸 찾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니까 법칙을, 우리가 함께 했던 법칙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거미집 이론이죠. 거미집 이론에서 우리는 뭘 기억하기로 했습니까? 숱한 공기. 근데 숱한 공기는 암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지?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수렴형의 조건이죠. 수렴형의 조건이 숱한, 즉 탄력성이 나올 때는 수요의 탄력성이 커야 되고 기울기가 나올 때는 공급의 기울기가 커야 된다. 자, 그렇다면 현재 주어진 6번 문제는 탄력성이 제시가 된 겁니까? 기울기가 제시가 된 겁니까? 기울기가 제시가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기울기 찾아가야죠. 원칙적으로 식을 바꾸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무조건 뭐라고 했습니까? 기울기는 뭐가 기울기라고요? 디맨드와 스플라이 앞에 있는 숫자. 디맨드 앞에 있는 숫자 1이죠. 이게 기울기라고요. 자, 그럼 기울기는 1이다, 그죠? 그다음 P를 꼭 보셔야 된다 그랬죠. 요 P 앞에도 1이죠. 그럼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냥 1을 가지고 나눠줘야죠. 결론은 1이다, 그죠? 그러면 수요는 기울기가 1. 자, 공급으로 갑니다. 스플라이 앞에 있는 숫자 1, 이게 기울기라고요. 그 다음 P를 확인하시죠. 요 4가 있네요. 요 4로 나눠줘야죠. 그럼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이니까 0.25가 되는 거죠. 그러면 1하고 0.25를 비교하면 1이 크다, 그죠? 그럼 어느 쪽의 기울기가 크다는 거죠? 수요의 기울기가 크다고요. 자, 우리 기울기, 수렴형, 뭘 기억하죠? 숱한 공기죠. 공급의 기울기가 커야만 수렴형인데 우리가 기억하는 조건의 반대죠. 그러면 A주택시장은 발산이 되겠네요. A주택시장은 발산형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B시장으로 가볼까요? 자, 디맨드 찾으세요. 앞에 있는 숫자가 얼마죠? 1. P 확인하세요. 앞에도 1이죠. 그럼 결론은 1이지만 일단 원칙적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스플라이 찾으세요. 앞에 1이죠. 그 다음 P를 찾으세요. 귀찮게 2분의 1이다, 그죠? 그럼 2분의 1로 나누면 되죠. 자, 근데 그냥 숫자를 여기 좀 바꿀게요. 0.5로. 그럼 1 나누기 0.5 했더니 2가 나옵니다. 그럼 1하고 2 중에서 2가 크죠. 이번에는 공급의 기울기가 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숱한 공기, 그죠? 공급의 기울기가 크면 수렴한다. 따라서 B시장은 수렴형이 되니까 답은 4번 됩니다. 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탄력성이죠. 자, 첫 번째.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입니다. 탄력성은 이런 거죠. 독립변수가 변하면 종속변수가 얼마나 변할까가 탄력성이에요. 독립변수의 종류가 많다는 거죠. 가격도 있고 소득도 있고 다른 재화도 있고 금리도 있고 주가도 있고 등등등. 단 경제학에서는 딱 세 가지만 말한다 그랬죠. 가격, 소득, 그리고 타재화의 가격. 자, 이것에 따라서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지? 이게 탄력성의 종류였죠. 그럼 독립변수가 가격일 때는 가격 탄력성. 독립변수가 소득일 때는 소득 탄력성. 독립변수가 다른 재화 가격일 때는 교차 탄력성. 그럼 다시 말하면 독립변수가 변하면 종속변수가 얼마나 변합니까? 이게 탄력성인 거죠. 따라서 이 둘의 위치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X.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자, 쭉 보니까 완전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이런 용어들이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의 종류는 5가지였죠. 큰 순서대로 쭉 배열해 보세요. 완전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단위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이다.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부호는 0. 부호는 0.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수직이죠. 그러니까 2번하고 5번은 결론은 똑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수직이니까 이 수직을 해석해 보세요. 자, 보세요. Y축은 가격이죠. X축은 양이죠.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말, 우리는 양은 불변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양은 불변입니다. 그죠? 불변인데 그때 가격은 보세요. 가격은 끝없이 상승할 수도 있고 끝없이 하락할 수도 있고 따라서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한다 아니죠. 응? 양은 불변이고 그죠? 가격은 무한대로 변할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3번으로 가봅니다. 비탄력적이다. 물론 정확하게 해석하면 되는데 이미 우리는 지금 숙달되어 있죠. 탄력적이다. 양이 많이 변한다. 비탄력적이다. 가격이 많이 변한다. 그럼 비탄력이면 가격이 많이 변하면 되겠죠.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작다 그래야죠. 4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탄력적이래요. 그럼 뭐가 많이 변한다고? 양이 많이 변해야죠. 양이 많이 변한다.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든 구분하지 마시라 그랬죠. 100% 똑같기 때문에 99% 똑같으니까요. 1% 다른 게 뭐라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일 때는 수요량, 공급의 가격 탄력성일 때는 공급량 이것만 다르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 읽지 말라고요. 양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탄력적이라는 말은 양이 많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율보다 양의 변화율이 크다고 했으니까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5번입니다. 수직이다. 수직이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래야죠. 답은 4번 됩니다. 8번 문제로 갈까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두 번째 놓은 스타일입니다. 두 번째 놓은 스타일인데 유형은 약간 변화시켜서 두 번째 놓은 스타일입니다. 자, 형태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균형 가격의 차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기존의 수요 함수를 먼저 한번 따져봅시다. 기존의 수요 함수는 200-2QD라 그랬죠? 공급 함수는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을 먼저 이꼴로 잡으면 되죠. 일단 이렇게 한번 봅시다. 수요 함수를 보세요. P는 200-2QD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이대로 그대로 놓고 계산해도 결론은 동일하게 나와요. 결론은 동일하게 나오는데 우리 좀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놓고 갑시다. 자, 문제를 잘 보세요. 이는 수요 함수가 아닙니다. 수요 함수가 아니라 이는 가격 함수죠. 그러니까 수요 함수로 만들자고요. 그러면 요 QD, 그죠? 이게 수요죠. 이걸 앞으로 뺍시다. 등호 앞으로 빼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2QD는 200, P가 뒤로 넘어가야죠. 그럼 마이너스 P. 양변을 2로 나눕시다. 양변을 2로 나누면 QD는 근데 이제 평소 우리가 이렇게 했죠. Q 무시하라 그랬죠. 자, 디맨드는 2로 나누면요. 100 마이너스 2분의 1P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자, 먼저 여기서 요 내용을 요 그림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 100 마이너스 2분의 1P가 여기서 나온 거라고. 자, 그거 하나 먼저 보시고요. 별 내용 없어요. 주어진 대로 계산해도 결론은 도출됩니다. 근데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일단 원칙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자, 공급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공급함수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 P는 40 플러스 QS라고 돼 있네요. 그럼 공급 중심으로 두면 40을 앞으로 빼면 되겠죠. 그럼 공급은 2P 마이너스 40. 요 2P 마이너스 40 요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생략했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를 좀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겠죠. 자, P끼리 모아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1P를 뒤로 넘깁시다. 마이너스 40을 앞으로 넘기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2.5P는 140. 자, 그럼 양변을 2.5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P는 56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수요 함수가 변했답니다. 왜 변했느냐면 수요자가 2배가 되었대요. 자, 이걸 제가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기존의 수요함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존의 수요함수 우리가 이렇게 바꾼 걸 봅시다. 자, 요 식을 잘 봐요. 앞서 했던 거죠. 수요, 디맨드는 100 마이너스 2분의 1 P라는 거죠. 이게 2배로 증가했다는 말은 요걸 곱하기 2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곱하기 2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은 거죠. 곱하기 2. 그죠? 공급함수는 그대로 오면 되겠죠. 그럼 공급함수는 2P-40이니까 그럼 불러볼까요? 200-P는 2P-41이 되는 거죠. P끼리 모아주세요. 3P죠? 넘기세요. 플러스 되니까 240이 되겠죠. 3P는 240. 양변을 3으로 나누면 가격은 80. 그럼 56원 하던 것이 80원으로 되었으니까 가격은 24 상승했다. 그래서 답이 1번 되는 겁니다. 과정은 별거 없죠. 그래서 2배로 증가했다는 것은 곱한다는 겁니다. 단지 좀 식을 조금 평소처럼 스탠다드하게 제시했으면 되는데 갔다 왔다 또는 이제 분수 형태로 나오게끔 출제해서 조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원인을 찾아랍니다. 가격을 하락시키는 원인. 그러면 일단 답 찾기 좀 쉽죠? 간단하지만. 자, 가격을 하락하는 경우가 어떨까요? 수요가 감소하든지 공급이 증가하든지. 그러니까 문제를 다시 바꾸면 이 문제는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는 원인을 찾으세요라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죠. 자, 첫 번째입니다. 노동자 임금이 상승했다. 노동자 임금 다른 말로 말하세요. 그렇죠. 생산비죠. 노동자 임금으로 보지 마시고 항상 공급에서는 뭐라고요? 생산비가 90%라고요. 자, 생산비가 어떻게 됐다고요? 상승했다. 그럼 생산비가 증가한 거죠. 그럼 생산비가 증가했으면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겠죠? 해당 사항 없죠. 자, 두 번째 갑니다. 대체제 나왔네요. 대체제가 나오면 비례, 단, 가격이 주어질 때. 근데 가격이 아닙니다. 수요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대체제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럼 대체제 수요가 콜라 수요가 감소했다고요. 그럼 콜라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사이다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 수요 증가. 그럼 가격은 상승. 해당 사항 없습니다. 세 번째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수요 증가, 가격 상승,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업체 수가 많아졌다네요. 그럼 공급 증가죠. 그럼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겠죠. 그 다음 건설용 토지 가격,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산비. 생산비가 증가했대요. 그럼 공급 감소,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 선호도가 감소했답니다. 수요 감소죠. 그럼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가격은 하락. 따라서 균형 가격이 하락하는 원인은 총 2개가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도시공간 구조이론 전형적인 형태로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형태로. 자, 틀린 거 찾아라. 틀린 것만 정리해 볼게요. 자, 3번을 보세요. 3번에서 키를 잘 봐요. 교통축을 적용해서 개선한 이론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그랬는데 먼저 3번 지문을 한번 잘 보세요. 관계에서 우리가 단액에서 다액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액은 소도시, 다액은 대도시. 도시가 성장하게 되면 점점 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하죠. 그래서 소도시를 주장했던 단액 이론의 문제점을 보완한 게 다핵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단액에서는 두 사람이 나오죠. 버제스와 호이트. 그러니까 버제스의 문제점을 교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호이트가 수정 보완한 거죠.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점수를 주겠다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런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전부 다 보세요. 비용이죠, 비용. 운송비, 운송기준도 비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배브의 최소 비용이로. 12번 컨버스의 분기점. 자, 계산합시다. 1 플러스 루트. 루트에서 분모. 루트 안에는 어떤 경우, 자, 인구 수가 주어질 수도 있고 도시의 면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죠. 인구수가 나오면 인구수로 계산하시면 되고 면적이 나올 때는 면적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어떤 경우나 A 도시가 분모로 간다고요. 그럼 이거는 루트 안에 64만 분의 16 분의 거리가 30km. 자, 루트 안에 그 풀면 0.5 나오죠. 그래서 30 나누기 1.5가 되니까 답은 20km가 됩니다. 답은 4번 됩니다. 13번 문제. 간단한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문제를 보니까 각각 시장과 특징들을 같이 한번 비교해봐라 그랬네요. 자, 약성시장. 약성시장은 어떤 시장이 약성시장이죠? 약성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결론을 쭉 보세요. 지문들을 쭉 보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약성시장은 과거 정보 가지고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지만 과거 정보 가지고 초과이윤을 얻을 수는 없지만 현재 정보나 미래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과거의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그럼 약성이죠. 반면에 현재라든지 공표된 정보요. 또는 공표되지 않은 정보, 미래죠. 이것을 분석하면 약성에서는 초과이윤이 생기겠죠. 따라서 A와 관련된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습니다. A는 요 기억. 자, 중강성 시장은 약성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중강성은 과거 정보 가지고도 초과이윤은 발생할 수 없고 현재 정보 가지고도 초과이윤은 발생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중강성은 기억과 니은. 그래서 B는 기억, 니은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C 갑니다. 자, 강성은 어떤 경우나 초과이윤 얻을 수 없죠. 그럼 강성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들어가 있는 게 답이겠죠. 그럼 답은 2번 되겠네요. 14번 갑니다. 아주 쉬운 문제인데 키워드는 뭘까요? 현행이라는 거죠. 이건데 자, 투기 억제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이거 뭐지? 한 두세 번 봐야 되는 문제나 또는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왜? 모두가 다 투기 억제와 관련되는 법제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토초세는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지 않는 제도죠. 그 답은 3번 됩니다. 15번으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찾아라. 자, 조세 중립성이라는 단어 우리 시험에서는 처음 나왔던 용어입니다. 용어 하나 좀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 나머지는 딱히 볼만한 게 없고요. 자, 5번으로 가봅시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보유세라는 것은 누구도 틀리지 않은 내용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계속해서 이게 보유세냐, 보유과정이냐, 취득과정이냐, 처분과정이냐 구분 정확히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방세냐, 국세냐. 재산세는 지방세가 맞죠. 근데 종부세는 국세죠. 이 부분 때문에 5번이 틀렸습니다. 1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규제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고요. 쭉 보시고 동그라미 2번 한번 봅시다. 분양가 상한제는 거래 규제를 하는 제도죠. 분양가 상한제의 예외 중에 한 가지가 뭐던가요? 그게 도생이죠. 즉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그 적용의 예외죠. 그래서 답은 2번 됩니다. 17번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죠. 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이 아닌 것 찾으라 그랬는데 개발권 양도제도는 전혀 도입된 적이 없는 제도입니다. 자, 18번 문제로 갈게요. 주담대. 1번은 LTV, 2번은 DTI, 4번은 TSR. 각각의 정의들을 다시 한번 쭉 보시면 되고 별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LTV나 DTI 비율은 누가 정하느냐? 한국은행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은행 산하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합니다. 답은 3번 됩니다. 19번 문제. 한번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예전에 15회 이전에 한번 출제되었던 문제인데 천천히 풀면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패스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죠. 자, 그렇지만 어떻게 하는지는 잘 보셔야 돼요.
자, 문제를 먼저 한번 잘 보세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만약 여기서 할인율이라는 게 주어져 있으면 늘 하던 식으로 시간이 뭐 5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하나씩 다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런데 최대한 주어진 자료를 활용을 해야죠. 자, 단서를 잘 보세요. 자, 단서 첫 번째 7년 연금의 현가계수가 하나 주어져 있고요. 두 번째 7년에 일시불이 현가계수가 하나 주어져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순현가를 구하라 그랬죠. 순현가. 순현가는 어떻게 구하죠?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빼면 되죠. 자, 여기에 유출의 현가는 주어져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자료를 한번 해석해 보세요. 0이라는 말은 현재.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어떤 뜻일까요? 투자를 했다는 뜻입니다. 유출이죠. 그래서 1,100만 원은 현금 유출의 현가. 나머지는 현금 유입이죠. 그럼 이 현금 유입은 시간상 미래에 발생하니까 현재 가치로 만들면 되죠. 현재 가치로 만들어야 되는데 주어진 정보가 7년 정보밖에 없어요. 그럼 7년 정보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잘 봅니다. 120만 원 꾸준히 들어오죠. 그리고 7년 차에는 1,42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가장 단순하게 따지면 120만 원은 1년부터 6년 차까지 총 몇 번? 6번 들어왔죠. 그럼 얘는 연금을 사용하면 되죠. 동일한 금액이 여러 번 반복되었으니까 연금. 그럼 주어진 자료에 6년차 연금의 현가계수가 있으면 그거 사용하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일시불이니까 7년차 일시불의 현가를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주어진 정보에는 7년차밖에 없죠. 그러니까 머리를 빨리 가동시켜 보세요. 어떻게 할 건지. 그죠? 요 7년차에 1,420만 원을 120만 원하고 1,300만 원하고 둘로 나눠주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죠. 6년 차가 아니라 7년 차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 그 개념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기출문제를 옛날 기출문제를 한번 봤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지 쉽게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풀 것인지를 해석하는 데만 그래도 한 30초 이상, 1분 정도는 소요돼야 될 겁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120만 원. 1년 차부터 7년 차까지 120만 원. 3.5라 그랬죠. 3.5를 곱했습니다. 그럼 이게 연금의 현재 가치죠. 자, 일시불의 현재 가치. 1,420만 원에서 120만 원 차감해야죠. 그럼 1,300만 원 남았죠. 그럼 1,300만 원은 한 번이죠. 일시불이죠. 일시불이니까 7년 차 일시불이 0.6이니까 0.6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둘을 합친 금액이 뭐 됩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현금 유입의 현가가 되는 거죠. 현금 유입의 현가. 또 현금 유출의 현가가 1,100이죠. 그럼 그 둘의 차이 나는 금액이 뭐라고요? 순현재 가치. 따라 답은 100만 원이 됩니다. 2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합해 시간 가치와 관련된 문제네요. 자, 20번 문제부터 우리 잠시 좀 설명할 게 조금 더 많았어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